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정말 여기저기서 어떤 신차가 나왔더라, 자동차가 성능이 어떻더라, 참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특히 제 주변에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만큼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뭔가 혁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자동차는 언제나 새로운 동력원으로 전환이 되었던 거예요. 과거에 사람이나 말에 의존해서 이동하는 시대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지금의 내연기관 시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신 게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획기적인 미래로 바꿨거든요. 과연 어떤 인물이 등장할까요? 저희가 선정한 인물은 모두 8명입니다. 그 8명 중에 저희는 없어요. 때로는 자동차 영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악당이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천재이기도 하면서 노력파, 나아가 모두가 이동해야 된다는 신념을 펼친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오로지 달리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에너지를 꿈꾸는 몽상가도 있어요. 역사 속의 인물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흥미진진한 이 역사 속으로 퓨처모빌리티 연구소의 권용주 소장님과 함께 저희가 그 역사를 되짚어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말 흥미롭습니다. 천재와 악마의 만남인데 이게 바로 포르쉐와 히틀러. 어허. 이 새로운 키워드들, 이 조합 뭐죠? 누가 천재이고 누가 악마인 것 같아요? 우선 히틀러가 악마인 건 맞고요. 포르쉐가 저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천재군요. 그래요. 포르쉐는 자동차 이전에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디난트 포르쉐라는 박사를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아돌프 히틀러를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뛰어난 엔지니어가 바로 포르쉐였고 포르쉐 재능을 자동차로 활용을 해서 독일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흔히 이제 딱정벌레 자동차 아시죠? 네. 비틀이라고 하죠. 네. 그 개발자가 포르쉐고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로 유명한 독일의 아우토반을 건설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틀 개발은 히틀러가 포르쉐한테 일로 와봐. 국민차 좀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포르쉐가 의뢰를 받은 거고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시켰을 때 포르쉐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 무서우니까. 네. 까라면 까 해서 이제 포르쉐가 알겠습니다 해서 만든 게 폭스바겐 비틀이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둘의 출생부터가 좀 궁금한 게 만남이 출신지가 같았나요? 포르쉐 박사가 1875년생이에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태생이고 지금의 체코의 일부인 보헤미아 북부 마포스 드로로프라는 지역인데 어렵죠. 네. 우리 동네 아니니까 어려워요. 안나 포르쉐하고 안톤 포르쉐의 세 번째 아들로 출생을 했고 그 포르쉐의 아버지가 안톤 포르쉐인데 그분이 페널비터의 대가였어요. 페널비터는 우리로 지금 보면 자동차의 출고된 상태 원래대로 복원해 주는 거 판금 도장이라고 합니다. 그 판금 도장을 했던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포르쉐였던 거예요. 포르쉐의 이름이 좀 페르디난트인가? 페르디난트. 있는 거라. 네. 포르쉐라고 하겠습니다. 네. 포르쉐가 그러니까 사실은 또 자동차보다는 그 전에 전기 분야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다고요. 그 아버지 핏줄을 타고 났으니까 기계에 좀 재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었는데 근데 전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18살 때 벨라에거 전기 회사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 포르쉐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이 베르나드 벨라에거는 1831년생이에요. 원래 자물쇠 제조를 하는 기계 전문가입니다. 그러다가 전기에 관심 두면서 1859년부터 비엔나는 아시죠? 오스트리아. 네네네. 비엔나에서 벨라에가라는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전기 조명 회사예요. 근데 전력 전송에 참여를 하죠. 그 백열 램프 제조 공장도 운영을 했어요. 흔히 전구를 많은 분들이 1879년에 미국의 에디슨이 발명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에디슨이 발명한 게 아니고 에디슨은 필라멘트에 새로운 소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오래가는 전구를 만든 게 에디슨이고
어쨌든 1880년에 비엔나 무역 박람회에 길이 200m의 작은 전기 열차도 전시를 하게 됩니다. 포르쉐가 이 회사에 합류한 때가 189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면서 전기에 대해서 확실히 눈을 뜨게 되죠. 앞으로의 미래는 전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직까지 두 분이 만나지 않았거든요. 네. 히틀러도 여기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살았던 건가요? 그래서 히틀러는 1889년생으로 포르쉐보다 한참 동생이에요. 무려 14살. 띠동갑을 넘었죠. 근데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태생인데 여기서 지역은 오스트리아 쪽에 있는 브라운하인 아민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독일하고 국경을 맞댄 곳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좀 궁금할 거예요. 대체 이게 뭐냐? 네. 그 역사적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은 1804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로 즉위를 하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오스트리아를 중심에 삼고 인근을 포함해서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위성 제국이죠. 그 제국을 이끌었던 가문이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 가면 합스부르크 그 저택이 있죠. 네. 근데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가장 큰 세력이 바로 프로이센 지방에 주로 거주하던 게르만 민족이었어요. 이후에 여러 전쟁을 겪다가 1866년에 독일계인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이 패배를 하죠. 이때 이제 프로이센 왕국의 그 유명한 아우토 폰 비스마르크라고 그분이 1871년에 독일을 통일을 시키고 당연히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국은 독일을 제외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875년생인 포르쉐하고 1889년생 히틀러도 모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태생.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에요. 역사의 시대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같은 결국에 출신이었다라고 네. 봐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 두 분야는 또 상당히 다르잖아요. 이질적인 엔지니어 그리고 뭐 정치가. 그렇죠. 네. 그 포르쉐가 18살 때 벨라에거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5년을 일을 합니다. 그때가 1897년이죠. 그러니까 포르쉐가 22살 때 야콥 로네르 컴퍼니라는 회사에 들어가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회사인데 오스트리아 황제, 그다음에 영국, 스웨덴, 루마니아 등의 군주를 위해서 마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창업자가 루드비 로네르인데 1896년에 자동차 제작에 참여를 해요. 첫 번째 차가 에거 로네르고요. 1898년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 주요 부품을 가만히 보면 P1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여기서 P1이 뭐냐면 이게 포르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의 디자인을 포르쉐가 했는데 본인이 내 거야, 내 거 1호 그래서 P1이라는 글자를 새겨넣죠. 이 차에는 미국 발명가 웰링턴 아담스가 만든 휠 허브 모터를 적용했고 이 얘기는 포르쉐가 그만큼 전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점이 이제 입증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포르쉐의 첫 차는 원래 전기차예요. 오, 네. 네. 그게 12월에 파리에 전시를 했고 배터리는 지금의 리튬 전지는 아니고 그 당시에 납축 전지였고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웠지. 1.8톤. 1.8톤이요? 1.8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르쉐의 인생 시작은 전기차였다. 놀라운데요? 와, 그러니까 포르쉐가 이렇게 엔지니어로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네. P1을 만들어낼 때 히틀러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히틀러는 많은 역사가들이 설명을 하듯 좀 불우했죠. 이때가 이제 히틀러가 11살 때예요. 11살에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우리 뭐 코 흘리면서 손으로 쿡쿡 닦고 그랬어요. 그 시절이에요, 히틀러는. 근데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보면 3살 때 독일로 이주했다가 5살 때 오스트리아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알로이스 히틀러인데 양봉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히틀러가 말을 겁나게 안 듣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농사 좀 지어라. 너는 그냥 농사 지어. 그러니까 히틀러가 싫어요. 난 농사 짓기 싫어요. 엄청 두드러 맞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렸을 때 많이 맞았다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죠. 이래 8살 때 포르쉐가 전기차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랬을 때 히틀러는 성가대에서 노래 불렀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되게 달랐던 인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부가 되려고 꿈꿨죠. 그런데 그해 11살 때 동생 에드먼드 히틀러가 홍역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독립성이 좀 강해지고 그리고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근데 아버지가 자꾸 야 농사져 싫어요. 한 대 맞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때 상황을 히틀러가 나중에 쓴 나의 투쟁이라는 그 책에 보면 마인캄프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 이렇게 회고를 해놨어요. 일부러 나는 농사 안 지으려고 공부를 안 했다. 아예 나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일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보였고, 그리고 1903년에 14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죠. 하늘로 가는데 결국은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그리고 이제 비엔나에서 미술 공부하고 싶은데 중학교 안 나왔다고 자꾸 이제 미술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모친도 이제 유방암으로 사망을 하고, 히틀러 나이가 18살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노숙을 합니다. 이때가 1907년이에요. 히틀러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과거 같아요. 정말 히틀러가 힘들게 살았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에서 많이 나왔는데, 히틀러와 다르게 포르쉐는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면이 있었으니까 뭔가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있었지 않을까요? 이미 뭐 잘 나가고 있었죠. 네. 1901년에 26살 때 포르쉐는 그 로르네 포르쉐 믹스테 하이브리드를 개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가 그 당시에 개발이 됐어요. 네. 다임러가 제작한 내연기관을 발전기로 활용을 했고, 최초의 석유 전기 하이브리드를 만들었죠. 이걸로 이제 엑셀버그 랠리라는 자동차 경주에 가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1902년에 한참 잘 나갈 때 군대에 징집이 돼요. 근데 징집이 됐어도 이 친구가 유명한 겁니다. 야, 제가 자동차 유명한 설계자래.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이때 이제 보직이 뭐였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운전사로 보직을 받습니다. 왕이 계승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데 이 프란츠 대공이 훗날 사라예보에서 피격당했고, 이것 때문에 1차 대전이 발발하잖아요. 어쨌든 1906년에 그 히틀러가 노숙자로 있을 때 포르쉐는 31살 나이로 이미 자동차에서는 승승장구했는데, 그 당시 오스트로 다임러의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이 됐었어요. 지금 말하는 게 디자이너가 지금 우리가 자동차 디자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설계자를 디자이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엔지니어의 네. 개념에 디자이너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로 다임러는 1899년에 설립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자동차 기업이고, 1909년까지 독일 다임러 자동차의 그 헝가리 제국 자회사였습니다. 여기서 1910년에 오스트로 다임러 외건을 내놓는데, 이때 엔진 설계를 이제 포르쉐가 하죠. 이 차 이름이 프린츠 하인리 파르트라고 불렸고요. 프러시아 하인리 왕자 이름입니다. 계속 귀족들만을 위한 차를 만들어요. 네, 정확히 모델명은 모델 27-80인데, 그리고 포르쉐는 이때 30마력의 모델도 만들었고요. 이걸 마야라 불렀어요. 포르쉐는 열심히 일했고 41살 때 1916년에 기술 책임자가 돼요. 근데 오스트로 다임러는 많이 팔리는 제품을 만들자고 하고, 포르쉐는 아니야. 빨리 가는 거 하자. 자동차는 속도지. 라고 해서 약간의 갈등이 생기죠. 결국은 1923년에 48살에 포르쉐가 나 안 해. 하고 회사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 1926년에 DMG와의 벤츠하고 다임러하고 둘이 합병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공동 제품이 바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르쉐는 자꾸 가볍고 빠른 벤츠 만들자고 했고, 그 회사는 아니요, 우리는 고급 세단으로 가야 돼. 그래서 1929년에 포르쉐가 회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슈타이어 오토모빌로 옮겼는데 이때 대공황이 오면서 결국 해고되죠. 어떻게 보면 포르쉐 인생에서 이때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해고됐으니까. 그럼 자, 이때 포르쉐 대적하는 히틀러 뭐하고 있었을까요? 포르쉐 뭐 대적을 했겠습니까? 일단 어머니 돌아가시고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숙자 보호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비엔나 이 명소를 수치화로 그리면서 연명을 했거든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죠. 그 예술가적 기질이 확실히 있었다는 네. 거죠. 이제 그러다 비엔나에서 점차 독일의 민족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유대주의를 지지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림을 유대인에게 많이 팔았어요. 아이러니한데요? 유대인들이 부자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1913년 24살 때 이제 미넨으로 이주하고, 그때 1차 대전이 발발하죠. 독일군으로 자원해서 참전을 합니다. 근데 국적이 오스트리아였단
없단 말이에요. 네. 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왜 독일에 군대 가냐? 이거는 이제 행정상의 오류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논란은 역사가들한테 맡기고 네. 제가 그쪽은 아니니까 어쨌든 1차 대전에서 큰 공을 세워서 훈장도 받죠. 근데 재밌는 게 훈장을 추천한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네.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렇죠. 휴고 구트만이라고. 네. 근데 이제 1918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28살 때 독일이 패배하죠. 이때 이제 충격을 받고 일단 다시 뭘 할까 고민합니다. 이때가 나름의 히틀러에게는 굉장히 고민됐던 시기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19년이잖아요. 독일 국방군의 정보 요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독일의 노동자당 침투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 노동자당 당수가 히틀러 웅변에 감명을 받아요. 얘 참 말 잘하네. 네 집 자식이야. 그래서 히틀러가 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제거를 강력히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DAP 독일 노동자당 창립자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이 노동자당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으로 바꾸게 되죠.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1933년에 결국 히틀러는 독일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때가 44살입니다. 뭐 했죠? 저는 44살 때? 저는 안 찾아와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히틀러 이야기를 본격 집권 후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아직 안 만났는데. 둘이 만나게 하고 싶으면 다음 편을 들어보세요.